당신은 나를 가족들 앞에서 깎아내리고 내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이게 진짜 사랑이야? 너나 그렇게 완벽한 척하지 마. 모든 걸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때는 사랑했고, 한때는 무너졌던 우리 관계. 하지만 지금은 다시 새로운 길을 함께 걸으려 하고 있어요. 사랑이 사람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그날은 특별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죠. 제 친구 수진이가 홍대에 새로 생긴 분위기 좋은 카페가 있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냥 기분 전환 삼아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몰랐죠. 그날 수진이가 저와 민호를 우연인 듯 만나게 하려고 작정했다는 거려. 홍대의 작은 골목길 안에 자리 잡은 카페는 정말 아늑하고 고즈넉했어요. 나무로 된 테이블과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수진이가 곧 친구 한 명이 올 건데 괜찮지? 라고 묻더니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민호가 들어왔어요. 처음 민호를 본 순간 솔직히 말해서 좀 놀랐어요. 키도 크고 깔끔한 흰 셔츠에 진청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꾸미지 않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어요. 특히 그의 미소가 너무 따뜻했어요. 마치 이 세상의 복잡함을 다 잊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미소였어요. 우리는 수진의 소개로 인사를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민호는 현재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조금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민호가 재치 있는 농담을 몇 마디 하면서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죠.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들이 너무 유쾌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민호와의 대화는 뭔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보통 이런 첫 만남에서는 상대방이 잘 보이려고 조금 과장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경우가 많은데 민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까지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그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그는 요리를 잘 못한다고 했어요. 라면 끓이는 것도 몇 번 태워봤어요. 라면서 웃는데 그 모습이 정말 솔직하고 귀엽더라고요. 그날 대화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여행 이야기를 하던 순간이었어요. 그는 제주도를 정말 좋아해서 매년 혼자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혼자 가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라는 그의 말에 저도 왠지 모르게 공감했어요. 카페에서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었지만 결국 헤어져야 했죠. 민호는 가기 전에 다음에 기회 되면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그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날 이후로 민호와 저는 천천히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뭔가를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그의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기분이 묘하게 좋아졌어요. 아마 그가 가진 편안하고 따뜻한 에너지가 저를 끌어당겼던 것 같아요. 2023년 6월,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던 주말이었어요. 민호와 처음으로 공식적인 데이트를 하게 됐죠.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친구처럼 몇 번 만나서 커피를 마시거나 간단히 산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호가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영화 보러 갈래요? 라고 물었어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만난 곳은 여의도의 한 유명한 영화관이었어요. 민호가 일부러 제가 좋아하는 로맨스 장르 영화를 예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그가 솔직히 이런 장르는 잘 안 봐요. 근데 오늘은 왠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는데 왠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영화는 예상대로 감동적이었고
중간에 몇 번 울컥했는데 민호는 제가 울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손수건을 건네줬어요. 영화가 끝난 후 민호가 바로 집에 가기 아쉬운데 한강 산책이나 할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우리는 가까운 한강공원으로 갔고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강변의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 한강에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과 돗자리를 펴고 노은 연인들로 활기가 넘쳤어요. 민호는 한 손으로 아이스크림 2개를 들고 돌아오더니 이건 내가 잘 먹는 건데 꼭 한번 드셔보세요 라며 웃었어요. 산책을 하다가 민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사실 제가 손을 잡히는 순간 너무 떨려서 말 한마디도 못했어요. 민호도 조금 긴장한 듯 했지만 곧 익숙한 듯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걸었어요. 한강을 따라 걸으면서 나눈 대화는 특별한 주제는 없었지만 그 순간의 분위기가 모든 걸 말해줬던 것 같아요. 민호는 정말 소소한 배려로 저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그는 항상 가방에 손수건이나 작은 약품들을 챙겨 다니는 편인데 한 번은 제가 갑자기 목이 아프다고 하니까 바로 목캔디를 꺼내서 주더라고요. 또 식담을 고를 때도 제가 자극적인 음식을 잘 못 먹는다는 걸 기억하고 항상 순한 맛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신경 써주는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날 한강 산책 후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도 민호는 제가 집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문자를 보내줬고 오늘 같이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좋은 꿈 꾸세요 라는 메시지까지 남겼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한동안 웃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서 저는 민호가 단순히 친절한 사람을 넘어 저와 잘 맞는 사람이라는 걸 점점 깨닫게 되었어요. 민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2023년 8월 중순, 여름의 더위가 한풀 꺾이고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민호와 저는 여전히 자주 만나고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때쯤 저는 민호와의 관계에서 조금씩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단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 분명히 제가 무심코 넘겼던 작은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민호의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던 날이었어요. 장소는 강남에 있는 유명한 한식단이었는데 민호가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준다는 사실에 조금 긴장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호의 친구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걸 하고 싶어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는 그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는데 민호가 갑자기 대화를 끊고 우리 그 얘기 그만하고 요즘 본 재미있는 드라마 얘기나 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때는 그냥 민호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보니 그는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제가 너무 빛나 보이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느낌이랄까요?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분명히 이상했던 순간 중 하나였어요.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그건 9월 초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기대했던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던 날의 일이었어요. 민호가 직접 뮤지컬 티켓을 예매했는데 당일 저녁에 만나기 전 전화가 왔어요. 티켓을 집에 놓고 나왔어. 미안, 그냥 오늘은 밥이나 먹으러 갈까? 사실 티켓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누구나 실수는 하니까요. 그런데 제가 조금 놀랐던 건 민호의 태도였어요. 그는 진심으로 미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음에 다시 보러 가자 라고 말했죠. 그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웃으며 그래, 괜찮아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약간 서운했어요. 그 뮤지컬은 제가 정말로 보고 싶었던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살짝 불만을 표현했어요. 다음엔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어 라고요. 그런데 민호는 그저 알았어
다음엔 실수 안 할게 라고 대답했을 뿐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민호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을 다루는지 조금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그는 갈등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민호와의 이런 작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누구나 완벽하지 않잖아.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돼 라는 생각으로요. 그를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했던 많은 좋은 순간들을 잊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2024년 5월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민호가 며칠 전부터 이번 주말엔 저녁에 조금 특별한 데 갈 거야. 기대해도 좋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약간 의심스러웠어요. 민호가 평소에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약속 시간에 맞춰 준비를 했어요. 저녁 7시 민호와 제가 만난 곳은 강남에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었어요. 레스토랑은 건물 꼭대기층에 있어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도시 전체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찬 모습은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죠. 저는 민호가 이렇게 멋진 장소를 준비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고 조금 어색하기도 했어요. 평소보다 더 잘 차려입은 민호의 모습도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거든요. 저녁 식사는 정말 완벽했어요. 민호는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와인을 미리 주문해 두었고 디저트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더라고요. 대화 중에도 평소보다 더 다정한 말투로 우리가 함께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야기했어요. 민호가 이제 너 없이 하루를 상상하기 힘들어 라고 말했을 때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식사가 끝날 무렵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잠깐만 기다려 라고 말하며 어디론가 갔어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서 약간 불안했지만 곧 돌아온 민호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는 걸 보고 모든 걸 깨달았어요. 그는 테이블 옆에 서서 진지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어 보였어요. 안에는 깜짝 놀랄 만큼 아름다운 단지가 들어 있었어요. 우리 함께한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앞으로도 너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날 밤은 정말 꿈 같았어요. 반지가 제 손가락에 끼워준 순간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죠. 저는 민호와 함께 밝고 아름다운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 서로 다른 점, 갈등이 있었던 순간들은 그저 사소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민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후 제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던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만으로 가능한 걸까? 라는 질문들이었죠. 물론 그 순간에는 그런 생각들을 억누르고 싶었어요. 저는 그저 행복을 느끼고 싶었으니까요. 2024년 가을, 민호와 저는 결혼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어요. 사실 결혼 준비는 설렘도 가득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고민과 결정이 필요한 과정이더라고요. 특히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차이가 처음엔 사소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민호는 단순하고 소박한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식도 그가 원하는 건 그냥 갔다 온 친구들 몇 명과 가족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르는 거였어요. 그는 결혼식은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둘만을 위한 순간이잖아 라고 말했어요. 반면 저는 결혼식이 저희를 축복해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거창하게 하고 싶다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가 가족과 친척들, 중요한 친구들을 초대하고 싶었어요. 결혼식 준비 중 가장 큰 갈등은 초대 손님 명단을 정하는 과정에서 터졌어요. 저는 부모님이 저에게 여러 친척들을 꼭 초대해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그 명단을 빼놓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민호는 다 초대하면 결혼식이 너무 커져.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며 반대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어요. 민호는 결혼식은 우리 둘의 날인데 왜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결혼식이 우리 둘만의 날인 건 맞지만 가족과 친구들에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자리도 중요하잖아. 이건 나한테 정말 큰 의미야 라고 했지만 민호는 제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화를 참지 못하고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항상 당신 의견만 중요하고 내가 왜 이런 걸 원하는지 생각해보지도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민호도 목소리가 높아지며 그런 게 아니야. 나는 단순히 우리가 부담되지 않게 하자는 건데 왜 이렇게 싸워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답했어요. 그날 대화는 결국 감정적으로 끝이 났고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피했어요. 며칠 후 민호가 먼저 사과했어요. 그는 내가 원하는 결혼식이 왜 중요한지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해볼게. 나도 우리 가족에게 중요한 듯 너에게도 내 가족과 친구들이 중요한 거니까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차이가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결혼 준비는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의 차이점을 마주해야 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사랑만으로 모든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작은 갈등들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호와 계속 대화하며 우리의 길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2024년 10월 결혼식을 2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민호와 저는 갈등이 점점 잦아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로하며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민호는 가끔씩 작은 배려와 따뜻한 행동으로 저를 감동시키고 했어요. 그중 하나가 제가 독감에 걸렸던 날이었어요. 그 주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몸이 으슬으슬했는데 결국 열이 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서 며칠을 집에서 누워 있어야 했어요. 민호는 바쁜 회사 일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바로 제게 왔어요. 손에는 직접 끓인 닭죽이 들어있는 작은 냄비를 들고 있었어요. 그는 이게 맞게 끓인 건지 모르겠지만 따뜻하게 먹고 얼른 나아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닭죽은 조금 짰어요. 하지만 민호가 평소 요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그의 정성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밤 그는 제 옆에 앉아 제가 잠들 때까지 있어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약과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민호는 너 아플 땐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라고 했던 말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였죠. 결혼식을 앞두고 복잡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짧은 주말 여행으로 제주도로 갔어요. 사실 제주도는 민호가 혼자 여행을 즐기던 곳이었는데 이번엔 저와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혼자 갔던 제주도도 좋았지만 너랑 같이 가면 더 특별할 것 같아 라는 그의 말에 저도 기대가 컸어요. 우리는 제주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했어요. 바다에서 부는 바람은 차갑지만 맑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어요. 민호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날 발라드를 따라 부르며 웃으면서 저에게 이 노래 들으면 내 생각날 것 같아 라고 장난스레 말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혁재 해변에서 노을을 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노을빛이 바다 위에 퍼지면서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드는 풍경은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민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부자가 될 필요는 없어. 하지만 너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뭐든 다 해볼게.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호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를 사랑하려는 그의 진심은 누구보다도 깊게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작은 집에서 시작해도 좋고 여행은 자주 못 가더라도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그때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서로 다른 점들 때문에 부딪히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서로에게 집중하며 웃고 미래를 꿈꾸던 그 날들은 지금도 가끔씩 떠올리곤 해요. 하지만 행복한 순간 뒤에는 언제나 현실이 찾아온더라고요. 결혼 준비와 갈등 속에서 제주도에서 나눈 약속들이 과연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힘이 될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2027년 우리가 결혼한 지 3년이 된 해였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결혼식 이후 몇 개월 동안은 서로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며 신혼의 행복을 누렸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려왔던 결혼 생활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점점 뚜렷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며 스스로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대학 시절부터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고 첫 직장에서도 나름의 성취감을 느끼며 일했죠. 하지만 결혼 이후 민호는 제가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기를 바랐어요. 그는 우리 집은 따뜻하고 안정적인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 너라면 그런 집을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결혼 후 1년 차에 저는 고민 끝에 직장을 그만뒀어요. 민호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저는 요리, 청소, 가게 관리 등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민호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뜻한 밥상과 정돈된 집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면 나름 뿌듯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민호는 제가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선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노력을 특별히 고맙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이런 마음을 민호에게 털어놓은 적이 있어요. 나도 다시 일을 하고 싶어. 내가 좋아했던 일을 하면서도 가정을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민호는 잠시 침묵하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일을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지금처럼 안정적일 수 있을까? 내가 벌어오는 돈이면 충분한데 꼭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어요. 저는 민호가 제가 느끼는 공허함을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 후 포기한 것들에 대해 그는 얼마나 알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호의 부모님도 가끔씩 저에게 집에서 민호를 잘 챙기고 있는지, 아이 계획은 언제쯤인지를 물으셨죠. 그 말들이 저에게는 작은 압박처럼 다가왔어요. 제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할 때는 부모님들도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지만 이제는 제가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기대가 명확했어요. 민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요즘은 여자들도 집안을 잘 꾸미고 남편 뒷바라지도 하면서 아이도 잘 키우더라. 너도 잘 할 수 있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제겐 너무 큰 부담으로 느껴졌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어요. 결혼 생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었어요.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결혼 전에는 항상 꿈꾸던 목표가 있었고 매일 성장하는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민호와의 관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지만 저는 제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2028년 봄이었어요. 결혼 4년 차가 되니 민호와의 일상이 너무 익숙해졌고 가끔은 그 익숙함이 답답함으로 다가오기도 했어요. 특히 민호의 무심한 태도는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지난 설 연휴에 있었던 일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우리는 제 부모님 댁에 가기로 했었어요. 부모님은 오랜만에 오는 사이가 반갑다며 음식을 잔뜩 준비하셨고, 저도 집을 정리하며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죠. 하지만 민호는 방문하자마자 거실 소파에 누워 TV 리모컨을 잡더니 끝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점심 식사 후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시려고 하길래 제가 민호에게 오빠, 엄마 좀 도와드리자 라고 했어요. 그런데 민호는 나 설거지 잘 못해. 그냥 내가 하는 게 더 빠를걸 이라며 웃으면서 넘기더라고요. 결국 저는 민호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퇴근 후 집에 오셨을 때 민호는 소파에 누워있다가 겨우 고개를 돌리며 오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는 걸 보고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결혼은 서로를 존중하는 거야. 내 남편도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민호는 마치 손님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부모님이 주무시고 나서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오빠, 오늘 부모님께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았을 것 같아. 아버지가 오셨을 때라도 제대로 인사를 했으면 좋았잖아 라고요. 그런데 민호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것 같아. 부모님 댁에 가면 내가 중심이지.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며 되려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결혼 전 민호는 자상하고 세심한 사람이었는데 왜 결혼 후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걸까? 저는 민호를 사랑하지만 그의 무심한 태도는 점점 제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있었어요. 내가 과연 이 사람을 선택한 게 맞는 걸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민호가 항상 나쁜 남편은 아니에요. 그는 가끔 나를 웃게 하고 힘들 때는 옆에서 지지해주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무심함들이 매일 쌓여가다 보니 이제는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 같아요. 저는 민호와 더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어요.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인데 왜 가끔은 내가 혼자만 애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 민호가 나와 부모님을 조금 더 존중해주길 바라고 함께 가정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2028년 가을, 어머니의 생신이었어요. 어머니께서 결혼 후에도 저를 많이 배려해주셨고 민호와도 잘 지내보려 노력하시는 분이라 이번 생신은 꼭 특별한 날로 만들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민호와 함께 계획을 세웠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날은 저에게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하루로 남았어요. 민호는 처음부터 계획에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어머니께 어떤 선물을 드리면 좋을까? 같이 고를까? 라고 물었을 때도 그는 그냥 뭐 간단한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라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선물은 제가 직접 골랐고 식사 장소도 민호가 추천한 곳으로 정했어요. 그는 여기 괜찮아. 가격도 적당하고 음식도 나쁘지 않아 라고 했지만 저는 왠지 꺼림칙했어요. 생신날 우리는 서울 강북의 한 소박한 한식단에서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민호가 예약한 식단은 가격은 저렴했지만 분위기가 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에는 너무 평범했어요. 식사 자리에서 어머니는 처음엔 아무렇지 않은 듯 밝게 웃으셨지만 민호가 음식에 대해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이 고기 너무 질기네. 여긴 단찬도 별로야. 민호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괜찮아. 여기 음식 나쁘지 않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미소 뒤에 약간의 서운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민호의 말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을 속상했어요. 식사가 끝난 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에게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말이 오히려 더 미안하게 느껴졌어요. 민호가 생신이라는 특별한 날에도 최소한의 노력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결국 며칠 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조용히 다른 곳으로 식사하러 갔어요. 그날은 조금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한식 레스토랑을 예약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꼭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날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슬쩍 말씀하셨죠. 민호는 좀 무뚝뚝한 성격인가 보다. 그래도 내가 그를 많이 이해해주면 좋아질 거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나만 이해해야 하지? 왜 그는 내 가족에게 이렇게 무심할까? 그날 이후 저는 민호와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오빠, 엄마 생신 때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것 같아. 부모님이 섭섭하셨을지도 몰라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 그날 충분히 잘했잖아. 너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냐?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반응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저 제가 느끼는 섭섭함을 스스로 삼켜야 했죠. 민호는 제 남편이지만 때로는 제 가족을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런 작은 사건들이 계속 쌓이면서 제 마음에는 점점 더 큰 균열이 생겼어요. 2029년 여름, 잠바철이 한창이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민호와 저는 시댁에 방문 중이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어요. 비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더 지쳤고 특히 시댁에서 보내는 시간은 언제나 저를 조금 더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님과 함께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리모컨을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민호는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알아서 나올 거야 라며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지만 저는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녁 준비를 다 마치고 저는 민호에게 오빠, 저녁 준비 다 됐으니까 이제 와서 먹자 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알았어, 먼저 먹고 있어. 난 좀 이따 갈게 라는 무심한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내가 왜 항상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민호는 결국 어머님의 재촉에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는 음식을 한 입 먹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국 좀 싱거운 것 같은데 다음엔 소금을 조금 더 넣어야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감정은 한계에 다다랐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민호, 음식이 맘에 안 들면 본인이 직접 해보면 어때? 라고요. 평소엔 하지 않던 말이었지만 그날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는 당황한 듯 저를 쳐다봤고 어머님은 순간 표정이 굳으셨어요. 어머님이 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야, 내가 그럴 필요는 없잖니. 민호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데 내가 조금 더 챙겨주는 게 부부로서 당연한 거 아니니?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저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고 민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그 모든 책임이 저에게만 전가되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저는 오늘 너무 지쳤어요. 저도 사람인데 이렇게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라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았어요. 잠시 후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어색하게 저를 바라보며 너무 예민하게 굴 필요 없잖아. 엄마도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한 말은 아닐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저를 위로하기보다는 더 화가 나게 만들었어요. 그럼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해? 라고 쏘아붙였죠. 2029년 늦가을, 결혼 5년 차였어요. 민호와 저는 여전히 큰 다툼 없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사소한 갈등이 점점 쌓여가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명절은 아니었지만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라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죠.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시어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다듬고 국을 끓이는 동안 민호는 거실에서 조카들과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민호가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는 와중에 민호가 갑자기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집안일이 뭐 그렇게 어렵다고? 지연이는 가끔 그런 것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하하. 순간 주변이 멍해졌어요. 그 말을 들은 가족들은 애써 웃음을 띄우려 했지만 저는 속이 뒤집히는 기분이었어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하며 고생했던 제 노력이 민호의 그 한마디로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호, 당신은 집안일을 제대로 해본 적 있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기나 해? 제가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했어요. 갑자기 식탁에 앉아있던 모든 가족이 조용해졌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당황한 듯 웃음을 지우고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힘들면 그냥 하지 마. 아무도 억지로 시킨 거 아니잖아. 그의 말은 마치 칼로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며 지영아,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은 조금 지나치지 않니? 라고 말씀하셨고 시아버지도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리를 지키고 싶지 않았어요.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한 것 같아 숨이 막힐 지경이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있자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민호를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조금 후 민호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는 피곤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냥 농담한 거잖아.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민호, 나를 농담거리로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내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는데 그런 나를 가족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게 농담이야? 민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미안해. 하지만 나도 가끔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2029년 겨울 차가운 바람이 불던 어느 밤이었어요. 민호와의 결혼 생활이 5년 차를 맞이했지만 저희 사이의 관계는 이미 너무 많이 금이가 있었어요. 그날도 사소한 일로 다투고 말았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민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민호,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의미 없는 것 같아. 민호는 처음엔 제가 농담하는 줄 알았는지 가볍게 웃었어요. 하지만 제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 정말 이런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이혼을 생각하는 거야? 모든 결혼이 다 이렇게 흠이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말을 아낄 수 없었어요. 민호,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한 집안일의 분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해.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에는 그게 없어. 민호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혼자 남아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어요. 2029년 말 우리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 순간에는 마음이 무서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결혼 생활 동안 누적된 감정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저는 저를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은 것 같았어요. 이혼 후 첫 몇 주는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혼자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낯설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셨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2029년 겨울이 지나고 2030년 봄이 왔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한동안 포기했던 인테리어, 디자인의 꿈을 다시 잡기로 한 거예요. 저는 대학교 근처에 디자인 학원을 등록했고 파트타임으로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도면을 그리고 공간을 꾸미는 일을 하다 보면 저는 마치 결혼 전에 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가족은 제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 주었어요. 엄마는 가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지영아, 내가 선택한 게 맞아. 넌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했어요. 아버지는 묵묵히 저를 응원하였고 동생은 제가 혼자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며 곁을 지켜주었어요. 어느 날 엄마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 생활은 타협이 필요한 건 맞아. 하지만 너 혼자 희생해야 하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야.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지만 넌 잘한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힘든 결정을 내렸던 이유가 정당화된 느낌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2030년 초겨울, 결혼과 이혼이라는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홀로서기에 익숙해지던 어느 저녁이었어요.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이 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민호였어요. 그는 두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가득했어요. 지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처음엔 그를 집에 들이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 그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후회 가득한 눈빛이 저를 망설이게 했어요. 민호는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틀렸어.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내가 떠나고 나서야 그걸 깨달았어. 저는 바로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저 차갑게 대답했죠. 이미 늦었어, 민호. 난 지금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해. 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어요. 알아. 하지만 그냥 너에게 내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보여주고 싶어. 그날 이후 민호는 종종 제 일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전과 달랐던 점은 그는 더 이상 저를 통제하려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 바쁜 일정을 도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눈에 띄었죠.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다 문득 창밖을 보니 민호가 작은 도시락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너 점심도 못 먹었지? 이거 먹고 힘내. 민호는 아무 조건 없이 도시락을 건네주고 사라졌어요. 또 다른 날에는 부모님 병원 예약이 겹쳐 제가 갈 시간이 없던 날, 민호가 먼저 나서서 부모님을 병원으로 모셨어요. 돌아온 어머니는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호가 요즘 많이 변한 것 같더라. 뭐가 달라졌어? 그의 행동이 반복될수록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민호, 너 지금 뭘 하려는 거야? 민호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보여주고 싶어. 내가 진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당장 너한테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 후로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어요. 민호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는 제 의견을 존중하고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배우기 위해 요리 학원에 다니기까지 했어요. 제가 무심코 한 말도 그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행동으로 보여줬죠. 하루는 민호가 저를 만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내 인생에 다시 들어올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도 너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내가 허락해준다면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야. 저는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한번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우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가벼운 산책, 카페에서의 짧은 대화,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나누는 소소한 시간들. 민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요구하거나 통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처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는 진짜로 변했어요. 저는 그가 이제야 함께 산다는 것의 의미를 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다시 시작하는 길은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큰 상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묻고 있어요. 사람은 정말 사랑 때문에 변할 수 있을까? 민호는 변했고 그의 변화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렵기도 해요. 우리가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